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할 만큼 적재적소에 배치된 유능한 인재야말로 일의 형통으로 이어지는데요. 집권 초 가장 중요한 인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은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장의 인선에 대해서 국민 추천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파격적인 인사 시스템인데요. 국민들이 정부 고위급 인사에 참여하는 바람직한 취지를 다르게 살려야 할 텐데 벌써부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오광수 민정수석의 얘기입니다. 부동산 차명관리에 이어서 10억 원대 차명대출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은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몰랐다면 무능일 것이고 알고도 인선을 했다면 도덕성 문제가 불거질 겁니다. 대통령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국민 추천도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체계도 세밀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 들어보고요. 나전 법정 세상에 이런 일이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6월 11일 수요일 수서 출발합니다. 지역 뉴스부터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전남 도청 관련 소식부터 듣겠습니다. 최근 산불 등 자연재해 등이 많이 늘고 있는데 전남도의 재난구호 관리기금이 사실상 사용되지 못한 채 쌓여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됐다고요? 네, 전남도의회가 최근 진행한 2024년도 전남도 예산결산심사 결과 전남도가 조성한 재난기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전략적인 기금 운용의 필요성이 지적됐습니다. 예. 순천시 지역구인 민주당 서동우 도의원은 2024년 기준 전남도의 재해구호 기금이 296억 원에 재난관리기금이 420억 규모에 달하고 있지만 자연재해 기금은 19억 원만 집행돼 집행률이 6.6%에 그쳤고 재난관리기금도 243억 원에 58%가 적립된 채 활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기금의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현재 적립액은 법정 최저 적립액을 훨씬 초과한 상태이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쓰지도 않는 돈을 왜 쌓아두는가라는 의문과 함께 도민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전남도의 부적절한 예산 운영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예, 기금 특성상 재난이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해도 재난 관련된 예산인 만큼 미리 좀 예방 기금 같은 걸로 사용할 수는 없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서동욱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새로운 위험 요소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기금은 여전히 기존 틀에 갇혀 있다며 이제는 재난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투자로 기금 운용 철학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예. 서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는 초과 적립된 재난기금을 활용해 재난 예방형 사업이나 사회적 약자 지원 등에 적극 투자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며 전남도 역시 기금 운용의 유연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준과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기금이 재난이 닥쳐야만 쓰는 돈이 아니라 재난을 막기 위해 먼저 쓰는 돈이 되어야 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걸맞는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기금 운용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다른 지역에 이미 사례가 있고 또 법적으로 예산 운용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재난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방안에 대한 전남도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들어봤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광양시가 최근 정책의 효율성과 행정혁신을 강조하는 적극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 일부에서 아직도 시 부서 간의 소통 부족을 지칭하는 행정 칸막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광양시가 행정혁신을 목표로 정책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역 일부에서 시 부서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고 예산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 2020년 광양시 적극 행정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데요. 해당 조례에 따르면 적극 행정의 실행 계획 수립과 교육, 우수 공무원 선발 등을 담고 있으며 소극 행정이 발생하면 징계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 의결 등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광양시는 적극 행정 추진을 위한 별도의 조례까지 제정했지만 광양시 각 부서 간 협업 부족과 소통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부서 간 협력하지 않으려는 태도에서 비롯되는 행정 칸막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 광양시 의회에서는 광양시 협치형 중간 지원 조직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준비되고 있는데요.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정회기 의원은 부서 간 협치를 지원하는 조직을 설치하려는 조례 제정에 대해 시 관련 부서들이 서로 미루는 과정에서 조례안 발의가 늦어지고 있다며 광양시 집행부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시 부서 간의 협치를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야 할 일인가 싶으면서도 광양시 집행부가 지금 협조를 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로 해석되는데 맞습니까? 네, 조례 제정을 지해온 광양시의회 정회기 의원은 해당 조례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 부서 간 서로 미루는 경향이 많았고 조례안을 지난해 말에 준비를 마쳤는데 주관할 부서를 관련 부서들이 서로 미루다 보니 이제야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다며 시 집행부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예. 이 정회기 의원은 광양시 중간 지원 조직의 경우 문화도시센터나 청년 꿈터, 마을 공동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신활력 플러스 추진단 등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이 담당 부서가 각기 흩어져 있어 조직들의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해 상시 협업 회의 등을 주관할 주무부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예. 해당 의원은 광양시 집행부도 사업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정작 담당 총괄 부서는 못하겠다는 식의 전형적인 행정 칸막이 문제로 인해 결국 지난달 말 광양시 부시장이 나서서 최종적인 주무부서가 결정됐다며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공개하기까지 했습니다. 예. 특히 정회기 광양시 의원은 이 담당 부서가 결정되고도 해당 부서장은 부서 간 조율이 필요하다며 조례안 제출 연기를 요청했다며 광양시 집행부의 부서 간 책임 떠넘기기가 너무 심하다고 비판 입장을 냈습니다. 예, 이런 뉴스 들을 때마다 좀 답답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발전소 해체 과정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던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에 대한 비판의 입장이 여수시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나왔다고요? 네, 최근 기존 발전소의 해체 과정에서 대형 화재로 지역사회를 놀라게 했던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의 미온적인 대응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여수시 의회 정례회 5분 발언에서 나왔습니다. 예.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시의회 정례의 5분 발언을 통해 한국동서발전 호남화력본부의 화력발전소 운영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한 주민 피해를 지적하며 해당 기업과 정부, 여수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송 의원은 수십 년간 여수 시민의 건강과 삶의 터전을 갉아먹고도 단 한 번의 사과조차 없는 공공성을 상실한 민영화된 공기업의 민낯을 고발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호남화력발전소가 값싼 석탄을 활용해 여수 국가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렸지만 그 과정에서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소음, 조도공해 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이와 함께 최근 한국동서발전이 해당 부지에 LNG 발전소 건립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 관련해서도 말이 나왔네요. 네, 송하진 의원은 한국동서발전 부지에 추진되는 LNG 발전소 건립 계획과 관련해 2050 탄소 중립 정책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발상이자 또다시 시민들에게 고통을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해당 의원은 발전소 건설과 관련해 이익은 기업이 가져가고 피해는 지역사회가 감내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여수시는 그동안 해당 사안에 대해 단 한 번의 공식 대응도 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시민 기본권을 포기한 처사라며 여수시를 맹비난했습니다. 예. 송하진 의원은 발전소 해체와 복토 매립,
재건설 과정 모두가 주민 동의나 공청회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여수시는 주민들 입장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 생각만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도 있다. 이슈를 바라보는 눈을 키워드립니다. 라디오 전망대 라전 법정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송하진, 이교라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2주 만에 뵙게 됐습니다. 2주 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에 되게 뵌 것 같은데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항상 잘 지내는데 2주 사이에 많은 것이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분명히 봄이었는데 갑자기 여름이 된 느낌도 있고, 예, 그 사이에 정권도 바뀌고, 맞아요. 굉장히 많은 것이 바뀐 2주간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교라 변호사님께서는 또 저도 뭐 특별한 그런 근황은 없고 개인적인 근황은 없고 이제 국가적으로 가장 큰 이제 변화가 있어서 좀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무실 근처에서 이제 들려오던 선거 네. 유세도 네. 이제 들리지 않고 예, 좀 조용해졌습니다. 근데 또 아쉽네요. 내년 이맘때 지방선거가 또 지방선거 또 기다리고 남아 있으니까요. 예. 곧 다가오겠죠? 좋습니다. 자, 오늘 화제 판결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떤 판결 가지고 오셨습니까? 이제 교사 몰래 이제 학부모가 아이에게 이제 녹음기를 이제 휴대하고 보내가지고 이제 녹음을 한 사건인데 이제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학부모가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요. 이렇게 취득한 이제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을 어떻게 인정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심하고 2심에서는 이게 아동학대 혐의도 인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도 인정된다라고 했는데 예. 대법원에서는 이거는 이제 이러한 그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 인정할 수 없다. 이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대법원에서 다시 최종해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네, 화제가 됐었던 그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 사건과도 연관이 좀 맞아요. 있어 네. 보이는데 그 사건은 아닌 거죠? 네. 네. 예, 주호민 씨 사건은 잠시 후에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요. 우선 이 사건 자체만 놓고 조금 더 보겠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일단 이 피고인은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 학생이 그 3학년에 전학을 왔나 봐요. 학기 초에 3월 2일에 전학을 왔는데 예. 그 학생에게 이 피고인이 한 말이 좀 문제는 있어 보여요. 교사가? 보면 땡땡이는 학교를 안 다니다 온 애 같다. 저쪽에서 학교 다닌 건 맞나? 1, 2학년 다녔어? 공부 시간에 책 넘기는 것도 안 배웠어? 학습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다. 1, 2학년 때 공부 안 하고 왔다 갔다만 했나 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하고 총 16차례에 걸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행위를 했다라는 취지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예. 1, 2심에서는 이것이 유죄가 인정이 됐다가 예. 지금 3고심에서 이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것은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이것은 유죄의 증거로 쓸 수가 없고 따라서 무죄이다라고 판결이 나온 그런 사건입니다. 예, 이 사건 조금 더 보자면은 어쨌든 그 부모가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의심을 하고 나서 네.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몰래 켜놓은 채로 아이를 학교에 보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 녹음기에 녹취된 내용 중에 방금 말씀하신 네. 내용들이 들어있던 거고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교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무죄 확정 근거는 말씀하신 증거 부분 맞습니다.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죄가 인정되려면은 이제 일단은 아예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예. 아니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두 가지 사유가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증거인 그 녹음 파일, 예. 이 녹음 파일의 증거 능력이 부정되기 때문에 이 녹음 파일을 이제 근거로 한 어떤 그 해당 교사가 인정한 취지의 어떤 그런 진술도 다 2차적인 증거로서 첫 번째 그 1차적인 녹음 파일이
위법하니까 2차적인 증거도 다 위법하다 해서 뭐 증거를 인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고요. 뭐 1차적, 2차적은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녹음 파일이 1차적 증거라고 본다면 이 녹음 파일을 이제 수사 기관에서 이제 그 해당 교사가 자기 발언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을 한 거죠. 이러한 녹음 파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 교사는 이런 녹음 파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이러한 진술을 했다고 인정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술도 오염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 증거 수집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증거 수집 과정이. 네, 맞아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루어진 자백도 불법으로 수집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취지로 본 거죠. 그러니까 그 모래성 무너지듯이 다 무너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어쨌든 불법이었지만 본인이 했던 말인 것은 맞다라고 인정은 했으나 그 증거 자체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인정을 했던 그 증거도 쓸 수 교사의 없다. 말도 맞아요. 증거로 쓸 수 없다. 네. 아, 그렇습니다. 자, 하급심 판단은 아까 1, 2심에는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냈다고 했는데 맞아요. 자세히 좀 들여다볼까요? 우선 하급심 판례에서는 뭐 1심에서는 뭐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2심에서는 벌금형이 나왔는데 조금 어쨌든 2심이 감형이 되긴 그렇죠. 했어요. 감형이 되긴 했지만 유죄라는 사실 자체는 변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 하급심에서 이 유죄로 인정한 근거들을 보면 물론 하급심에서도 증거 능력에 관한 문제가 전혀 뭐 등장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판단을 했죠. 대법원의 판결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내용인데요.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 진실의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의 이익 보호라든지 이런 뭐 가치들이 좀 충돌할 때는 좀 비교 형량을 해서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좀 재량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이제 피해 학생이 아무래도 초등학교 3학년이다 보니까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자신의 법익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고 부모가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된 경위 역시 어린 아이가 좀 내가 이런 학대에 비슷한 어떤 안 좋은 말을 듣고 왔다라고 하니까 뭔가 정황이 있구나라고 해서 그걸 수집하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불가피하지 않았느냐 이런 녹음이 그리고 여기서 중요하게 본 것은 그 해당 교실에 한 3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그 피해 학생과 피고인 둘만 있는 데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한 30명 정도의 학생이 그러니까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열어놓고 판결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대법원에서 뒤집힌 거죠. 그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담임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 시간 중 한 발언, 수업 시간에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 어쨌든 그러니까요. 수업 시간 중에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는 그 교실 내에 있는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학생들에게만 교실 안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공개된 것이지 이것이 일반 공중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물론 30명의 학생들이 공개가 되었는데 대화자 또는 그거를 듣는 청취자가 다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거를 무조건 공개된 대화로 평가할 수는 없다. 참 이게 애매합니다. 이게 뭐 그때 예전에 다른 사례에서 배웠던 공연성 이라는 게 어떨 때는 뭐 2명이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고 또 이런 경우에는 30명 넘게 학생들이 있었는데도 해당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뭐 대법 판결은 무죄로 나왔지만 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사의 발언 자체를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거 맞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수업 시간 도중에 학생들 다 보는 가운데 했다는 얘기인데 교사의 이런 발언이 아동 학대인가? 이것만 좀 떼놓고 보면 좀 어떨까요? 우선 발언 자체로만 놓고 보면 방금 들으셨던 분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분명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겠죠. 그리고 아동학대라는 것은 신체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학대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뭐 오늘 이 사례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들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유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증거 능력 때문에 무죄가 나온 사례이고 증거 능력이 문제 안 되고 유사한 발언을 했던 그 사건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인간은 인간인데 짐승 같은 인간이지. 너희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야. 공부 시간에 정신을 못 차리네. 너 우리 학교 1학년으로 보내줄까? 뭐가 모자란지도 몰라요. 어떻게 훈련이 이렇게 안 됐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사건이 있었어요. 교사가 학생에게? 증거 능력은 문제가 안 된 사건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했냐면 직접적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통해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비난을 한 것이고 피해자를 비난한 것이고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 내지는 개인적 가치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평가를 저해시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 동급생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서적인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에는 예. 당연히 증거 능력 관련된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예. 아동학대가 성립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처음에 말했던 그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사건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사건도 최근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번 판결이랑 재판부가 좀 비슷하게 본 것 같아요. 예, 몰래 녹음한 녹취 파일과 그 녹취 파일에 대한 녹취록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는 이런 그 어떤 증거 능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러한 발언이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제 벌금 200만 원을 선고유예하는 판결을 했었는데 예. 이에 대한 2심은 뭐 녹취 파일의 어떤 그 발언 내용이 아동 학대냐 이런 걸 판단하지 않고 일단은 이 녹취 파일이 몰래 타인 간에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행위이기 때문에 동의 없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기 라서 아예 증거로 쓸 수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무죄 선고를 한 거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해서 예. 일단 지금 상고심 진행 중인데 앞서 말씀드린 판결의 어떤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상고심에서도 아마 뭐 무죄로 나올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데 일단은 또 모르죠.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신의 어떤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뭐 장애 아동이든 그냥 어린 저학년 아이의 경우에 어떻게 그러면은 그 증거를 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이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호민 씨 같은 경우에는 특수교사를 네, 맞아요.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대법원에도 비슷한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되겠죠, 아무래도. 네. 그렇죠. 어쨌든 학부모가 자녀의 가방에 몰래 녹음기를 넣어서 몰래 녹음을 한 것이 과연 증거 능력이 있는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도 뭐 주호민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슷한 오늘 말씀드린 그 판결하고 비슷한 결론이 나온다면 앞으로의 다른 사건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확립된 법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예, 부모 입장에서는 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밖에 맞아요. 증거를 수집할 수가 없는데 좀 맞습니다. 답답하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법원의 판단도 이 판단대로 존중을 또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은 이러한 발언 자체를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예. 다만 그 이제 증거 수집이 이제 법을 위반했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민사적인 책임 또는 징계를 별도로 받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사건도. 교사가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그럼 그 징계 절차에서도 이런 이제 녹취가 나왔을 거니까 그러면은 이 녹취 자체가 형사 법정에서 다 무의미한 그러니까 증거를 쓸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징계 절차에서도 무효가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뭐 민사적으로 만약에 이 아동이 위자료를 청구한다거나 한다는 경우에도 이제 이 녹취가 나올 텐데 이 녹취는 증거 능력 없다고 인정받았기 때문에 증거를 못 쓰인다? 아닙니다. 증거로 쓰일 수 있고요. 실제로 네. 이제 징계 처분 받았기 때문에 뭐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뭐 녹음 못 하니까 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예. 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화제 판결 이쯤 정리를 해보고요. 주제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지난주죠. 그 시간에 유명인 뭐 정당을 사칭한 노쇼 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봤었는데 최근에도 이런 피해들이 좀 발생하면서 업주 측에서 그러니까 그 식당이나 이런 업체를 운영하는 측에서는 영업 방해로 이들을 처벌을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 방해로 당신 고소할 거야 뭐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어보는데 실제 이게 어떤 건지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각색해서 꽁트로 준비했거든요. 내용 듣고 영업 방해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죠. 쌩쌩이 배달 주문. 주문이다. 요새 연휴다 뭐다 해서 사람들이 다들 어디로 놀러 갔는지 주문도 안 들어오더니 오늘 계시니까 맛있게 해드려야지. 어디 보자. 떡볶이 소분해 놓은 게 어딨더라.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잘 조리된 떡볶이가 배달되고 왜 이렇게 배달이 늦게 왔어? 배고파 돌아가시겠네. 이거 뭘 또 이렇게 꽁꽁 싸매놨어? 뜯기도 힘드네 진짜. 도대체 몇 겹을 싸놓은 거예요? 뭐 떡볶이는 또 왜 이래요? 떡은 찾아볼 수도 없고 국물만 이렇게 완전히 가득 찼구만. 안 그래도 배달 늦어서 짜증나 죽겠는데 나 이거 못 참아. 따르릉. 여보세요?
방금 라전동에서 배달시킨 사람인데요. 뭔 떡볶이가 이런다요. 아, 예, 손님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 아니 시킨 떡볶이는 안 하고 떡국물만 와버렸구만. 나 3번께 떡이 딱 7개 들었더만 이것이 떡볶이요 떡국물이요. 아, 저희가 떡볶이를 소분해서 저장을 해놓는데요. 아유, 제가 양에 맞춰서 넣는다는 게 정신이 없어서 정량을 다 못 넣어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다시 배달해드릴게요. 아니면 손님이 원하시면 환불을 해드릴까요? 아니 이 아주머니가 지금 장난하나. 이 배고파 죽겠는데 나 지금까지 이거 기다리게 해놓고 뭐 재배달? 뭐 환불? 사람 논리요? 나 이거 못 참아. 내가 지금 갈란게 딱 기다리시죠. 아이고 손님, 제가 정신이 없어서 실수한 것 같으니까 아유, 마음 푸시고 얼른 다시 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됐고 나는 보상을 받아야겠어. 보상. 네? 보상이요? 아 보상은 못 해주시겠다. 아 지금 날라갈 건게 꼼짝 말고 딱 거기 있어. 에? 잠시 후 가게로 찾아온 손님. 자, 떡볶이를 그대로 사장님 얼굴에 뿌려버리는데 자 7개짜리 떡볶이 너나 많이 드세요. 아이고 내 눈을 못 뜨겠어. 누가 여기 신고 좀 해줘요. 7개면 많이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와, 떠나서 얼굴에 이거 진짜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게 이게 너무 충격적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와, 많은 분들이 듣고 이게 실제가 맞아? 하실 그러니까요. 텐데 네.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죠. MBC 라디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수요일 코너 라전법정 함께하고 계십니다. 송하진, 이결아 부부 변호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방금 듣고 온 정말 믿을 수 없는 황당한 꽁트가 실제 사건입니다. 떡볶이를 뭐 마음에 안 들게 이 떡볶이가 좀 와서 이걸 가지고 개수에 좀 흥분을 한 나머지 업장으로 찾아가서 네. 사장님의 부었다는. 얼굴에 떡볶이를 부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꽁트 사례가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CCTV로 다 찍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 이 업주분은 이 손님을 영업방해로 처벌을 하고 싶은데 경찰에서 폭행은 인정이 되지만 영업방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영업방해 이런 거 영업방해 해당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정식으로 뭐 조사가 이루어져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 건 상황으로 보이지는 않고요. 일단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뭐 폭행 또 아니면은 그로 인해서 또 다치기까지 했으면 상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업무 방해죠. 업무 방해로 고소를 한 후에 이제 수사기관에 적극적인 수사를 요청해야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뭐 그런 구두상의 소견을 말했던 것으로만 좀 파악이 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이건 영업방해가 아니다, 영무방해가 아니다 이렇게 경찰이 결론을 내린 것 같지는 그렇죠. 않습니다. 이 정도 사실관계만 듣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싶고요. 예. 우선 업무방해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뭐 예. 지난 시간에도 뭐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긴 합니다만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범죄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위력이라는 게 범인의 위세, 사람의 수, 주위의 상황 이런 걸 봐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널리 어렵습니다, 보면은 말이. 폭행이라든지 예. 위력, 그러니까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 여러 명이 와서 막 무시무시하게 막 협박을 하면서 위협을 한다든지 아니면 혼자 갔다고 하더라도 뭐 예. 폭행이라든지 어떤 원성을 높인다든지 이러면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할 예. 수 있는 죄거든요. 근데 예. 지금 오늘 방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변호사랑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논의를 했었는데요. 예. 이 정도 사안, 뭐 제가 물론 구체적인 사안을 좀 뭐 정보가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제한적이긴 합니다만은 예. 실제로 영업이 진행 중인 어떤 식당에 찾아와서 떡볶이를 그 업주에게 끼얹고 소란을 피우고 난동을 피웠다. 라고 한다면 저는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예. 제 시각은 그래요. 근데 예. 경찰이 벌써부터 단정적으로 업무방해는 아니다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을 했다면 저는 좀 부적절한 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사장님께서 정신이 없어서 고객을 또 밀치고 어깨를 한두 번 이렇게 잡고 뭐 흔들었다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떡볶이를 뿌리니까 막 이렇게 하다가 조금 잡고
좀 그렇죠.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쪽 말만 들어서는 또 알 수는 없는 것이고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떡볶이를 끼얹어서 그걸 당한 다음에 저항하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진짜 물리적인 어떤 폭행이 있었는지는 또 사안을 들여다봐야겠죠. 그러니까 업주 측은 정당방위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업무 방해와 영업 방해는 또 어떻게 다른 건지 이 두 가지가 뭐 네, 같은 맞아요. 말 아니에요? 일단은 법상으로는 형법 314조에 규정되어 있는 그 법문상으로는 업무 방해라는 용어를 쓰고요. 예. 이 업무 방해죄의 업무라는 게 뭐냐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해 계속적으로 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이니까 예. 영업은 이 업무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제 법상으로 할 때는 업무 방해죄라고 하는 거고 영업 방해죄라는 이제 거기 좀 약간 축소된 개념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영업이 업무에 포함되는 개념이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영업은 일단은 뭔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일에 해당되는 게 조금 더 강한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영업이라는 것은 그렇게 볼 수 있고 그 이외에도 업무의 개념은 더 업무는 조금 더 포괄적일 수 넓은 있죠. 포괄적인 개념이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앞서 오프닝에서 저희가 유명인을 사칭한 노쇼 사기 사건 다뤘던 그것도 업주분들이 이걸 영업 방해로 처벌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런 경우에 상당히 피해가 큰 거 맞거든요. 그렇죠. 영업 방해에 해당됩니까? 일단 해당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업무 방해를 하는 데 있어서 요건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위력을 사용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위계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계가 뭐 속임수 이런 건가요? 그렇죠. 속임수, 사수를 쓴다. 뭐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예약을 해놓고 안 갔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 준비한 식재료를 쓰지 못하게 되는 손해도 입었고 아니면 다른 손님들을 받지 못하게 돼서 영업상의 손실을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 업무가 방해됐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한다라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또 이 영업 방해에 해당하는 다른 사례를 몇 가지만 좀 들어주실까요? 뭐 앞서 말씀드린 그 노쇼 행위 관련해서도 2022년인가요? 김밥집에다 50주를 이제 주문을 하고 실제 나타나지 않아서 이 50대가 이제 근데 이 사람이 김밥집에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가 업무 방해로 체포가 됐었고 약식 예. 기소로 벌금 300만 원을 청구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 노쇼 행위가 위계로 인정될 정도이냐 이게 위계라는 게 좀 더 쉽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상대방한테 오인하게 하거나 착각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부지를 일으키게 해서 이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마치 실제로 내가 이거를 주문할 것처럼 가서 뭐 식사를 할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이런 행위들이 또 있었고 또 다른 사례들 중에는 이제 위력을 이용한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위력이라고 하면 정말 뭐 폭행, 뭐 협박 이런 맞습니다. 것들인가요? 네. 위력 이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에 옆자리 손님에게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업주가 제지를 좀 했겠죠. 그랬더니 업주에게 이제 욕을 하면서 한 20분간에 걸쳐서 소란을 피워서 식당에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했다. 이제 이러한 혐의들이 좀 인정이 돼서 이 사람은 근데 한 군데 식당에서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식당에서도 이렇게 한 행동이 있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고 예. 또 하나의 사건을 또 말씀드리면은 이제 그 선박을 수리해 줬는데 수리비 대금을 제대로 지급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수리업자가 그 선박을 사용하지 못하게 어떤 부품 하나를 떼놓게 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탈거시켰는데 이것이 위력으로 이제 그 피해자의 그러니까 선박 운항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가 인정돼서 뭐 이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력이라는 게 위세를 보인다는 게 뭐 많은 사람을 꼭 동원해야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난동을 부린 거 있잖아요. 혼자 난동을 부린 것도 혼자 하는 그런 행동도 충분히 위력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저희 뭐 종종 듣는 사례들인데 경쟁 가게를 비방하거나 악의적인 글을 온라인 혹은 뭐 리뷰 이런 데 막 지속적으로 뭐 쓰는 경우들 이런 경우들 업무 방해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일단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라는 건 변론으로 하고 예. 업무 방해에 해당하느냐 당연히 해당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력 또는
허위사실 유포, 위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예. 뭐 저기 경쟁 가게를 비방하는 악의적인 글을 온라인에 지속적으로 썼다. 예. 당연히 업무방해죄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예. 경쟁사 제품에 문제가 있어서 불편한데 우리 제품으로 시공을 한 후에 확실히 더 좋다. 이런 게시글을 한 40개 정도 작성을 했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을 해서 그런 거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굉장히 온라인상에. 많죠. 비일비재한 예. 일이에요. 뭐 잡아내기가 좀 애매해서 그렇지. 딱 보면은 이거 좀 경쟁 업체에서 아니면 경쟁 뭐 회사에서 이렇게 글을 쓴 것 같다라는 느낌은 있는데 잡아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잡아낼 수만 있다면 당연히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수 그래요. 있죠. 이런 경쟁 관계에서 업무방해 인정되는 사례는 대부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그 방법으로 인정이 되는데요. 자, 그럼 이 허위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도 인정이 돼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허위가 아니더라도 예. 거기에다가 다른 허위사실을 붙여가지고 만든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념을 하셔야 될 게 실제로 내가 업무방해 행위는 했지만 그 경쟁사가 크게 피해를 안 봤어요. 뭐 예를 들어 매출이 크게 감소하지도 않고 예. 했다고 해서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양형에만 반영이 될 뿐이지 실제로 피해가 발생할 것까지 바라지 않고 피해에 노출이 됐다, 위험에 처했다라고 하면 그냥 그때 그것도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하기는 했지만 뭐 매출에 실제로 영향을 주거나 어떤 뭐 손해를 주진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처벌 아까 들어보니까 뭐 벌금 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했는데 보통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업무방해를 법정형은 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이제 범죄의 기간이나 횟수 뭐 행위 태양 이런 것들을 보고 양형을 결정하게 되겠지만 예. 뭐 사안이 그렇게 중하지 않다라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만 실제로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다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조심해야죠. 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 네, 실제로 맞습니다. 무거운 예. 처벌 많이 내려집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업무 방해에 대처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일단 결국에는 뭐 아까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런 떡볶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CCTV가 업장 내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이제 피해자 분의 어떤 그런 억울함을 그래도 이제 소명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입증하실 수 있을 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고의성이 있는 행위였느냐의 입증이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정한 행위를 했다. 근데 그것이 업무 방해로 처벌하는 거에 해당하느냐에 대해서 다투게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거를 내가 입증할 수 있는 어떤 자료들 뭐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그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업무 방해 또 영업 방해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가전법정 송하진 이결아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저는 무형문화재 공시장 전승교육사 김철호라고 합니다. 현재 공시전수교육관 관장을 맡고 있으면서 활과 화살 기능의 전통을 이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지켜야 할 호국정신과 문화유산 모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활 그리고 화살을 만드는 궁시장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궁시장이라는 말 자체가 좀 낯설어요. 그렇죠. 궁은 활을 말하고요. 시는 화살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활과 화살을 만든 장인을 궁시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선시대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켰던 조선군의 주요 무기는 활과 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만들었던 궁시장 역할이 중요했는데요. 이런 궁시의 명맥을 김철호 궁시장이 광양 궁시전수교육관에서 대를 이어고 지켜오고 있습니다. 네, 김철호 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인 김기 궁시장에게 화살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받아서 이 일을 해오고 있다고요. 네. 이게 뭐 대를 잇는다는 게 보통 일도 쉬운 일이 아닌데 화살을 만드는 네. 활을 만드는 이 일까지
대를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나도 공시장이 되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좀 이유가 있다고 하시던가요? 네, 김철호 공시장은요. 공시장이 되기 전에 직업군이었다고 해요. 그래요. 어울리잖아요. 직업군과 화살. 그러게요. 네. 그래서 군인을 평생 직장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중에 이 부모님 계시는 곳에 가까운 지역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아버님을 도와서 화살을 만들 일을 했다고 해요. 근데 카본 화살이 나오면서 이 전통 화살 설 자리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던 아버님을 보면서 고민 끝에 궁시 전수자로서 전수를 받고 공시장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80년대에 카본이 들어와가지고 거의 90%, 95% 아니면 어떨 때는 막 97, 8%까지 시장이 점령당해요. 그래서 아버님이 데리고 있던 전수자들도 다 이제 다 떠나버리고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도와드리기 시작했죠. 너가 조금 이 시기가 좀 그런지 나 혼자서는 좀 버겁다. 라면서 저한테 살짝 약간 그 뜻을 비추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화가 화살을 만드는 집 같은 경우는 간의 수공업이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 일이 손에 익었던 거죠. 학교 갔다 오면 집안일을 도와야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기초는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버님을 도와드렸던 거고, 군생활 하면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몇 해가 지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아버님과 뜻을 같이 하게 됐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아버님 때문에 김철호 공시장은 어렸을 때부터 화살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였을 것 같아요. 네, 김철호 공시장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버지께서 화살을 만들면서 이 방이 작업실이자 가족의 생활 공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안에 나고 자라면서 생활 자체가 활과 화살을 함께했던 거죠.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시장이라는 단어 자체가 익숙지 않을 정도로 네. 전통을 이어가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을 가는 전수자가 거의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활과 화살을 만드는 전통 방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공정을 사람 손으로 시작해서 맞춰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나무 하나로요 세부적으로 나누면 한 130여 정도의 공정을 맞춰야만 하나의 화살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살 하나를 만드는 것은 인내, 연속, 느림 속 기다림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사람이 10개를 주문하거나 20개를 주문하면 그게 똑같아야 하잖아요. 어떤 화살은 무겁고 어떤 가벼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0.1g까지 제가 정확하게 맞춰드리면 자연적인 대나무. 대나무가 반듯할 것 같지만 절대 반듯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옆에서는 삐뚤하지만 이렇게 세워서 보면 이렇게 삐뚤삐뚤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800도 이상의 온도에서 구워냅니다. 구우면 순간적으로 조직이 연해지거든요. 그때 일일이 사람 손으로 다 쫄대라는 걸 가지고 일일이 반듯하게 구워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가 쉽지는 않고 그리고 뭐 전체 과정을 보면 한 130가지 정도의 공정이 있죠. 건조부터 해가지고 대를 갖다가 분류하고 뭐 하는 것이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 뒤에 하게 되면 한 달에 혼자서 만들 수 있는 게 한 100개에서 150개 정도. 화살은 빠르지만 만드는 과정은 굉장히 느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빠름을 완성하는 느림의 미학이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빠름을 완성하는 느림의 미학이라는 네. 말이 참 인상 깊습니다. 자, 본인이 우리의 역사를 함께한 화살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것, 그리고 궁시가 우리나라 전통의 중요한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굉장히 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를 백이민족 등 다양한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요. 이 김철호 공시장은 활과 화살의 민족인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활과 화살의 민족이다.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양궁에서 금메달을 휩쓰는 것도 보면 연관이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왜 이렇게 잘해요, 진짜. 네, 우리나라와 화살은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전통과 또 보훈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특별한 문화유산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별명이 동이족이잖아요. 활을 잘 쏜다는 의미잖아요. 그냥 화자 자체가 이자라는 게 그 큰 대자에다 활군자, 진짜 활을 잘 쏜다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였고 그게 우리나라의 그 이름이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현재 보면은 올림픽 같은 데서 금메달 휩쓰는 거 보면은 왜 저러지? 물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도 연관을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보면 활과 화살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건 사실이었던 거. 전쟁을 하면서 전투의 어떤 기록들을 보면 그 화포에다가 화약을 넣고 쓰는 신기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 3,000명이 안 되는 2,700명을 데리고 3만 명의 군사를 물리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록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다고.
이번 전쟁에서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화자 때문이다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냐면 우리나라를 지켜내고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화살의 힘이, 활과 화살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이 김초롱 공시장은요, 전수교육관이 활과 화살을 만드는 그 기능을 온전하게 전수하는 게 첫 번째지만 그 다음 중요한 것이 활과 화살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그 부분들을 많은 이들과 서로 공유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라든가 아니면 자부심, 아니면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단순 한 종목이지만 그걸 통해서 또 많은 걸 또 우리가 얻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구나. 서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저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누군가가 이것을 잊겠다는 사람이 분명히 나올 것이고 온전하게 전승체계가 유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활용 사업들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마을학교라든가 뭐 그런 프로그램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청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일반 시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전승이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입장. 네, 우리 전통이지만 이걸 이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전국적으로 이 궁시장이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세요? 10분 정도 계신다고 해요. 딱 10명. 근데 이게 또 많은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김초롱 공시장이 가장 바라는 것은 바로 자립이라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보지 않고 좀 자립을 좀 하고 싶었어요. 사회적 기업에 좀 도전을 했어요.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인 상황인데 그래서 그 작품 개발도 하고 판촉물 같은 것도 좀 만들어 보고 교육 프로그램도 그 안에서 개발을 하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수입에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으면 이어갈 수가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안에서 사회적 기업하면 어느 정도 약간 지원받는 부분을 사회 공헌 활동으로 또 돌려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좀 스스로 좀 해보고 싶어요. 일어나보고 싶어요. 우리 힘들어요. 우리는 정부에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막 손벌리기보다는 진짜 한번 자립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런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키워서 전승 체계를 유지하는데 또 기반이 됐으면 좋겠다. 네, 고든 대나무처럼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김철호 공시장. 오늘도 전통 화살의 맥을 잇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6월 11일 수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